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병원비 몇 천씩 나가는 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애 유학 보내주세요.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신 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게 빕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박정순 씨의 사연입니다. 어머니,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죠. 말기요? 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여명이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수술은요? 항암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통증 관리나 하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올해 76이었죠. 남편은 벌써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동안 혼자 세 자녀를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였어요. 병원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이게 내 마지막 봄일까?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세 자녀는 큰아들 민석이, 둘째 아들 민호, 그리고 막내딸 은경이었죠. 큰아들 민석이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며느리 혜진이는 의사였습니다. 아들이 잘 됐으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명절에도 잘 안 왔어요. 어머님, 저희 바빠서요. 병원 당직도 있고 회사 일도 많고요. 항상 그런 핑계였죠.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기 일쑤였고요. 둘째 민호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강서구에서 꽤 큰 음식점을 운영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전업주부였고요. 이 집도 저한테 연락은 별로 없었어요. 엄마,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 이런 대답뿐이었죠. 그리고 막내딸 은경이는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사위 재훈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둘이 벌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일 자주 연락 오는 건 은경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제가 반찬 좀 만들었어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전화가 왔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집에 들렀죠.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제 걱정부터 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종로구 익선동의 낡은 한옥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산 집이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나올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뉴스만 봐도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법정 싸움하는 거 부지기수였잖아요. 애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한테는 숨겨둔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산업재해 보상금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돈이 3억이었는데 저는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아뒀습니다. 20년 동안 적금 들고 펀드 투자하고 했더니 지금은 10억이 넘었죠. 거기다가 이 익선동 한옥이 재개발 바람을 타면서 가치가 엄청 올랐어요. 부동산에서는 20억은 받을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사둔 상가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청량리 쪽이었는데
임대료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었죠. 그 건물 시세가 지금 20억 정도 됐고요. 다 합치면 5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특히 아들 둘은 제가 이 낡은 한옥에서 근근히 연금 받아 사는 줄 알았죠. 저는 일부러 가난한 척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재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아이들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재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시한부라는 걸 알리면 애들이 어떻게 나올까? 진짜 슬퍼할까? 아니면 재산 생각부터 할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특히 큰아들, 둘째 아들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시한부라는 걸 숨기고 애들 진짜 마음이 어떤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첫 번째 시험에 나섰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62층, 큰아들 민석이네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며느리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나다. 어머님? 왜 갑자기요? 문이 열렸을 때 며느리 얼굴은 그다지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거실로 들어서자 큰아들 민석이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헌 운동화였죠. 머리도 단정하게 안 하고 왔고요. 무슨 일인데? 실은 말이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왔거든. 병원? 어디 아프신 데 있어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은 없어 보였어요. 췌장 쪽이 안 좋대.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데 돈이 좀 들 것 같아서. 얼마나요? 한 3천만 원 정도. 순간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노트북에서 눈도 안 떼고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우리도 여유가 없어.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 이자에 다 나가거든.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건강보험 되잖아요. 그걸로 해결하세요. 며느리 혜진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실은 보험이 안 되는 검사라서.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도 지금의 유학 준비하느라 돈이 빠듯해요. 정 안 되시면 아가씨한테 부탁해 보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들이 못 도와줄 금액은 아니잖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일어서려는데 며느리가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어요. 택시비 쓰세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래, 첫째는 이런 앤가 보다. 이틀 뒤에는 둘째 민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서구 아파트였는데 꽤 넓은 평수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둘째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똑같은 말을 꺼냈어요. 췌장이 안 좋고 검사비가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빚이 많아요. 은행 대출 이자만 몇백씩 나가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어머님, 형님한테 가보세요. 형님이 돈 많잖아요. 저희는 정말 여유 없어요. 둘째 민호도 거들었죠. 엄마 미안한데 요즘 진짜 힘들어.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돼서 적자 보고 있거든. 형한테 부탁해봐. 저는 또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돈 달라고 온 것 뻔하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 은경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부천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남루한 건물이었죠.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은경이는 반갑게 안아줬습니다. 사위 재훈이도 웃으면서 맞아줬고요. 어머님, 밥 드셨어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아니야, 먹었어. 거실에 앉았는데 형편이 어려운 게 한눈에 보였어요. 오래된 가구의 낡은 벽지, 작은 텔레비전이었죠. 은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또 똑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췌장이 안 좋고 검사비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은경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췌장이요? 그럼 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돈이 좀 들 것 같아서. 3천만 원이요? 사위 재훈이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도 지금 은경이가 분식집 확장하려고 대출받은 거 갚느라 빠듯해요. 알아, 괜찮아. 엄마가 다른 데서 알아볼게. 일어서려는데 은경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잠깐만요. 은경이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아니야, 내가 모은 돈인데.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한 달 동안 더 모아서 또 드릴게요.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도 월급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보탤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얘가 진짜 내 자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을 시작해야겠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 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3천만 원 부탁했을 때 차갑게 거절했던 그 아들들은 그 뒤로 전화 한 통 없었죠. 반면에 막내딸 은경이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갔어. 엄마, 제가 병원 예약 도와드릴까요?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알았어, 은경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은경이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재개발공사입니다. 네. 이 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요. 남자들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익선동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고 보상금 산정 작업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한옥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 합쳐서 대략 20억 전후로 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억이요? 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에 나오겠지만 이 정도는 될 겁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20억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 뒤로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났을 때 큰아들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민석아. 엄마, 익선동이 재개발 들어간다면서? 누가 그러던? 아니, 뉴스에 나왔어. 내가 검색해봤거든.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래, 재개발 들어간대. 보상금은 얼마나 받아? 잘 모르겠는데. 엄마, 그거 중요한 거야. 나 주말에 갈게. 서류 좀 봐야겠어. 왜? 엄마, 이런 거 복잡해. 내가 도와드려야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번엔 3천만 원도 안 주더니 재개발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도와준다고 하네. 주말이 됐을 때 큰아들 민석이가 정말 왔어요.
며느리 혜진이도 같이 왔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지난번 올 때는 빈손이었는데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직. 어머님, 빨리 가보셔야죠. 제가 아는 병원 좋은 데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소파에 앉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재개발 서류 좀 보여줘. 왜? 내가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일도 해봐서 잘 알거든. 보상금 제대로 받으려면 꼼꼼히 챙겨야 해. 저는 서류를 꺼내줬어요. 민석이는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거 2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들었어. 2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며느리 혜진이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어머님, 정말 20억이네요. 축하드려요. 두 사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석이는 그날 1시간 넘게 재개발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집 말고 다른 재산도 있어? 왜? 아니,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 며느리 혜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증여를 미리 받으면 세금도 덜 내고 좋대요. 저는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민석이 부부가 돌아간 뒤 둘째 민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이 오늘 다녀갔다면서? 응, 왔다 갔어. 재개발 얘기했어? 응. 엄마, 나도 주말에 갈게. 나도 봐야 할 게 있어서. 뭘 봐? 엄마, 이런 거 형한테만 맡기면 안 돼. 나도 엄마 아들인데.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며칠 뒤 둘째 민호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같이 왔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반찬통을 들고 왔어요. 평소엔 한 번도 안 해주던 짓이었죠. 어머님, 제가 엄마한테 배운 김치 담가봤어요. 드셔보세요. 고맙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형이 재개발 서류 봤다며? 응. 20억 맞아? 그렇게 나왔어. 와, 20억이면 대박인데. 엄마 잘됐다. 민호는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 다른 재산도 있지? 왜 그걸 물어? 형이 그러던데 엄마가 다른 재산도 있다고. 민석이가 그랬어? 응. 형이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한테 재산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거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형제끼리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있긴 해. 얼마나? 그건 나중에. 엄마, 왜 자꾸 나중이야? 지금 말해줘. 민호는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인데 뭘 숨겨. 형만 알고 나는 모르면 어떡해. 며느리 수진이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알 권리 있죠.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요. 저는 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알았어.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민호 부부도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막내딸 은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들 다녀갔죠? 내가 어떻게 알았니? 큰오빠가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뭐래? 재개발된다고 엄마 재산이 많을 거래요. 그랬구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고맙다, 은경아. 그리고 엄마, 병원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예약 잡았어요. 진짜? 네, 제가 아는 언니가 거기 간호사여서 부탁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경아,
내가 바쁜데 괜찮겠니? 엄마가 더 중요하죠. 가게는 재훈이가 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들 둘은 재산 얘기만 하고 딸 하나는 병원 예약을 해주네. 며칠 뒤 저는 세 자녀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큰아들 민석이한테서 가장 먼저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무슨 얘기예요? 와서 들어. 둘째 민호도 바로 답장했어요. 저도 갈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응, 중요해. 막내딸 은경이도 답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다 같이 보자. 주말이 됐을 때 세 자녀가 모두 익선동 집으로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혜진이, 둘째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막내딸 은경이와 사위 재훈이까지요. 거실이 꽉 찼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다 불렀어.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말이야, 엄마가 재산이 좀 있거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얼마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말했어요. 많아. 제 말에 거실이 숨소리조차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얼마나 많은데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산업재해 보상금이 있었어. 보상금요? 응. 3억 받았는데 내가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거든. 3억을요? 둘째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20년 동안 적금이랑 펀드에 넣어뒀더니 지금은 10억이 넘었어. 10억이요? 며느리 혜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 익선동 집은 재개발 보상금으로 20억 받을 거고. 20억이요? 거기다 청량리 쪽에 상가 건물 하나 있는데 그것도 20억은 될 거야. 상가 건물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산 건데 임대료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었어.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재빨리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 합쳐서 50억이네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금덩이를 본 사람들 같았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헛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큰 돈이 있으셨어요? 와, 깜짝 놀랐네. 응.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낡은 집에서 힘들게 사시고 말할 일이 없었으니까. 둘째 민호도 신이 난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50억이면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 사고도 남잖아요. 나는 이 집이 편해서.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돈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큰 며느리 혜진이도 달콤한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요양병원 좋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돈 걱정 없으시니까 최고급으로 모셔드려야죠. 저는 그들의 변한 태도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천만 원도 아깝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네. 순간 막내딸 은경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 예약한 거 잊으신 거 아니죠? 아니야, 기억하고 있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큰아들 민석이가 벌떡 끼어들었어요. 은경아, 내가 무슨 병원을 모셔? 내가 모실게. 오빠, 제가 이미 예약했다니까요. 그거 취소하고 내가 다시 예약할게.
내가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하면 훨씬 빨리 볼 수 있어. 둘째 민호도 지지 않고 거들었죠. 형, 나도 아는 의사 친구 있어. 큰 병원 VIP로 모셔드릴 수 있다고. 두 아들이 서로 누가 병원을 모실 건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난번엔 검사비 3천만 원도 안 준다며 외면하더니 50억 있다니까 갑자기 병원 모시겠다고 싸우네. 됐어, 얘들아. 은경이가 이미 다 예약해놨으니까 그냥 거기로 갈게. 큰아들 민석이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더 좋은 병원으로 가셔야죠. 돈도 있으신데요. 괜찮아. 나는 은경이랑 가기로 했어. 그때 며느리 혜진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런데 말씀이에요. 50억이나 되시면 세금 문제가 엄청 복잡할 텐데요. 무슨 세금? 상속세요.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상속세만 해도 몇십억씩 나올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니? 생전 증여를 하시면 세금을 훨씬 덜 내실 수 있어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재빨리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일찍 나눠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자식들도 미리 받아서 좋고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다 똑같았어요. 돈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얼마씩 나눠주면 되는데 큰아들 민석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50억을 우리 셋이 나누면 한 명당 딱 16억씩이죠. 16억씩? 네, 공평하게 3등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순간 막내딸 은경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나누자는 거예요? 은경아,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야. 뭔 세금 타령이에요. 지금 엄마 아프신데 다들 재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은경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 며느리 혜진이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가 뭘 아세요?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죠.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요. 잘난 아가씨는 참 착하시네요. 근데 착한 척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수진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재산은 자식들 거잖아요. 저희도 알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다 못해 손을 번쩍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 얘들아, 오늘은 그냥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만 알려주려고 불렀어. 증연이 상속인이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큰아들 민석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시간 끄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나중은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생각 좀 해보고. 둘째 민호도 조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너무 미루시면 안 돼요. 세금 문제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역시 그렇구나. 50억 얘기를 하는 순간 다들 눈빛이 바뀌었어.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증여 언제 하실 건데요? 계속 미루시면 안 돼요. 어머님, 세무사가 이번 달 안에 처리하는 게 좋다는데요. 저는 그들의 전화를 받는 게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건 관심도 없고 오직 돈 얘기뿐이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큰아들 민석이와 둘째 민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같이 왔어요. 무슨 일이니? 들어가서 얘기해요. 두 아들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뭔가 작전을 짜고 온 것 같았죠. 큰아들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형제끼리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 증여 문제요.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둘째 민호가 거들었죠. 엄마, 지난번에 3등분해서 16억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경이 말이에요. 은경이가 왜? 엄마, 은경이는 시집 갔잖아요. 이제 그쪽 사람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쪽 사람? 둘째 민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네, 시집 가면 남편 집안 사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들인데 우리가 집안 책임지고 제사도 지내야 하고요. 그래서 큰아들 민석이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뭘 계산했는데? 은경이한테는 2억 정도 주면 어떨까 해서요. 2억? 네, 딸이니까 그 정도는 줘야죠. 저희가 1억씩 양보하는 거예요. 둘째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50억에서 2억 빼면 48억이고 저희 둘이 나누면 24억씩이잖아요. 공평하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공평? 그게 공평하니? 엄마,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딸은 시집 갔으면 시집 식구고 아들이 본가를 책임지는 거예요. 큰아들도 거들었죠. 맞아요. 저희가 엄마 모실 거고 나중에 제사도 지낼 건데 당연히 더 받아야죠. 너희가 언제 나를 모셨니? 앞으로 모실 거잖아요. 저는 두 아들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은경이한테는 2억만 주자는 거구나? 둘째 민호가 얼른 대답했어요. 2억이면 은경이네 같은 집은 큰 돈이에요. 분식집이나 하는데 뭐. 분식집이나 한다고? 아니, 제 말은 은경이네가 가난하게 사니까 2억도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새로 작성한 증여 계약서예요. 저희 24억씩, 은경이 2억. 이렇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둘이서 맘대로 정했구나? 엄마,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너희가 나한테 3천만 원도 안 준 주제에 24억씩 받겠다고? 엄마, 그건 그때 사정이. 은경이는 500만 원이라도 쥐어줬어. 가난해도 나를 걱정했다고. 저희도 걱정했어요. 거짓말. 너희는 50억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 연락한 거잖아. 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은경이가 그쪽 사람? 시집 갔으면 내 딸 아니라는 거야? 큰아들 민석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제 말뜻이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엄마. 가라니까. 두 아들은 결국 서류를 챙겨서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에이, 엄마가 왜 저러시는 거야? 은경이가 뭔 짓을 한 거 아니야? 뒤에서 엄마 꼬셨나?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딸 은경이가 찾아왔어요. 손에 커다란 보온 도시락을 들고요. 엄마, 삼계탕 끓여왔어요. 몸 보신하셔야죠. 고맙다, 은경아. 은경이는 부엌에서 삼계탕을 그릇에 담아 상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또 왔다 갔죠? 내가 어떻게 알았니? 큰오빠가 전화했어요. 제 몫을 2억으로 하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한테 직접? 네, 시집 갔으니 2억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은경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은경아, 엄마 진짜예요. 저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상관없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오빠들은 계속 전화해요. 제가 욕심내서 엄마 꼬신다고, 혼자 다 받으려고 한다고. 뭐, 혜진 언니도 전화했어요. 아가씨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시집간 주제에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제가 이를 갈았습니다. 걔네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괜찮아요, 엄마. 저는 신경 안 써요. 미안하다, 은경아. 내가 오빠들 때문에 고생하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오빠들이랑 달라요. 저는 엄마만 생각해요. 은경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은경이가 돌아간 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설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생전 증여를 하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50억 재산이 있다는 것, 세 자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싶은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되나요?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말씀하세요. 이걸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물론입니다. 의뢰인 비밀은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날만 남았어. 일주일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오셔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서류를 꼼꼼히 읽어본 뒤 도장을 찍었습니다. 등기도 바로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진짜 효자 효녀가 누군지 아시는 게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야. 며칠 뒤 큰아들 민석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엄마,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응, 나왔어. 어떻게 나왔는데요? 정말 말기예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어요. 은경이랑 대학병원 가서 정밀검사 다시 했는데 다행히 일기래. 일기요? 그럼 치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수술하면 완치된대. 와, 다행이다. 민석이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심 어린 안도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엄마 수술은 언제 하세요? 다음 달에 하기로 했어.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든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병원비 몇 천씩 나가는 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의 유학 보내주세요. 며느리 혜진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아,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혜진이가 당황하며 말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이거였구나. 내가 죽어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날 저녁 둘째 민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일기라며요? 응. 그럼 수술하실 거예요? 응, 해야지.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5천만 원 정도.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정도 돈이면 저희 식당 확장할 수 있는데. 뭐? 아니,
제 말은 엄마가 그 돈 쓰시는 것보다 저희한테 주시면 더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얘네들은 정말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구나. 며칠 뒤 저는 세 자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다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모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꼭 갈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힐 날이 왔어요. 주말 오후 익선동 집 거실에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혜진이, 둘째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막내딸 은경이와 사위 재훈이까지요. 거실이 꽉 찼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오늘 증여하시는 거죠? 응, 오늘 다 정리할 거야. 둘째 민호도 신이 난 얼굴이었어요. 엄마, 서류 다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했어. 며느리 혜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님,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수진이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잘 관리해서 더 불려놓을게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눈빛이 다 똑같았습니다. 돈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네, 엄마. 증여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큰아들 민석이가 조금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병원 검사비 3천만 원 부탁했을 때 기억나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아, 너는 뭐라고 했지? 그건 여유 없다면서 5만 원만 줬잖아. 택시비라고. 민석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호야, 너는? 엄마, 형한테 가보라면서 돌려보냈지. 둘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은경이는 500만 원을 줬어. 대출받아서 모은 돈인데도. 막내딸 은경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때는 저희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사정? 무슨 사정? 회사 일도 바빴고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 그런데 50억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매일 전화했지. 증여하라고, 빨리 하라고. 며느리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너희 형제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지? 큰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은경이는 시집 갔으니 그쪽 사람이라고 했지? 2억만 주면 된다고? 은경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은경아, 너는 몰랐구나. 내 오빠들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둘째 민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말뜻이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니? 너희가 24억씩 받고 은경이한테는 2억만 주자고 했잖아. 며느리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건 합리적인 배분이에요. 아들들이 집안 책임지는 거니까. 합리적?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언제 이 집안을 책임졌니?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내가 아파도 관심도 없더니. 큰 며느리 혜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잘할게요. 저희가 모실게요. 앞으로?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실은 말이야, 동네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라고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다시 해보니까 다행히 일기였어. 수술하면 완치된대. 그럼 엄마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큰아들 민석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다음 달에 수술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대. 와, 다행이다. 그런데 민석이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죠. 둘째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엄마. 그리고 결과는 뻔했지. 너희는 돈만 생각했어. 저는 며느리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혜진아,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병원비 몇 천씩 나가는 거 의미 없으니까 차라리 애 유학 보내는데 쓰라고 했잖아. 혜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 그게 내 진심이었어.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증여 서류야. 이미 다 끝났어. 큰아들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그러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익선동 한옥 20억, 청량리 상가 건물 20억, 예금 및 펀드 10억, 총 50억 전액을 막내딸 박은경에게 생전 증여함. 둘째 민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내가 화가 나서 이러는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손 내밀어 준 건 은경이 하나였으니까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큰아들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자식인데. 자식? 너희가 언제 자식 노릇했니? 엄마, 너희는 50억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 연락했어. 그 전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3천만 원이 아까워서 나를 버린 너희에게 50억을 나눌 이유는 없다. 며느리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저희한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권리?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다 끝났어. 생전 증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큰 며느리 혜진이가 소리쳤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시집간 딸한테 전부 다 주다니. 은경이가 진짜 내 딸이야. 너희 남편들은 아들이 아니라 불효자들이고.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둘째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차버렸잖아. 며느리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미 늦었어. 저는 두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서가, 민호야. 너희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나는 은경이 하나만 있으면 돼. 너희는 이제 남이야. 큰아들이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돌아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가라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결국 울면서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은경이 때문이야. 저게 엄마를 꼬셨어. 50억을 혼자 다 먹다니 양심도 없어.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막내딸 은경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오빠들한테 나눠주세요. 안 돼. 저는 은경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경아, 너만이 진짜 내 딸이야. 가난해도 나를 걱정해줬고 병원도 모셔다 줬고 매일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봤잖아. 엄마,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 은경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위 재훈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재훈아. 그날 저녁 은경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죠. 엄마, 다음 달 수술은 제가 같이 갈게요. 응, 고맙다. 수술 끝나고 회복하시면 저희 집 가까이로 이사 오세요.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그래, 그럴까? 저는 은경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야. 한 달 뒤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은경이네 집 근처로 이사를 했고 은경이는 매일 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엄마,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요. 고맙다, 은경아. 엄마, 병원 검진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은경이는 여전히 저를 챙겼어요. 50억을 받은 뒤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한테서는 며칠에 한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도 왔습니다. 엄마, 저 민석이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호예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 너머로 민석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석이는 결국 돌아갔어요. 다음 주에는 둘째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문 열어주세요. 역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엄마, 제발요.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결국 돌아갔어요. 어느 날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계속 연락한다며요? 응. 만나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만나지 않을 거야. 엄마, 은경아, 내 오빠들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봤어.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또 줄 수는 없어. 그래도 오빠들도 후회하는 것 같던데요. 후회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너 하나면 충분해. 진짜 딸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은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경아.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경이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손주들도 자주 보러 왔고 사위 재훈이도 친아들처럼 잘해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손주 그림 잘 그리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손주가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은경이네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 갈래요? 좋지. 은경이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저는 50억을 통해 진짜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